슬프타임즈 2023년 9월 16일자가 되겠습니다. 배경 화면은 리비아의 홍수를 일으킨 우리는 뭐 태풍이라고 부르죠. 뭐 그냥 태풍이라고 그냥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별로 비가 많이 안 오는 지역에 갑자기 이 대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은 참변이 일어났습니다. 위성에서 본 사진이라고 합니다. SK이노베이션 유상증자에 10조 몰려 일반 공모 흥행했다. 이코노미스트의 김현석 기자가 보도한 내용이네요. 미래 에너지 영역 투자 및 재무구조 개선에 이 10조 원 돈을 투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SK이노베이션은 소형 모듈 원전 SMR 전문기업 테라파워 및 폐기물 가스화 전문업체 폴그럼 바이오 에너지 등의 투자를 진행해 왔다. 이 외에도 R&D 인프라 조성의 경우 배터리 및 신규 사업 강화를 위한 캠퍼스 조성을 경기 부천시에 계획하고 있다. 이런 것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주가고요. SK이노베이션이 거의 이 지주회사 성격으로 하고 있는데 SK에너지 이게 이제 석유 정유 회사죠. SK온 2차 전지 회사고 SK지오센트릭 석유 화학 무슨 제품을 만드는 회사 같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뭐 사실 이런 기업들도 다 상장이 돼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SK 정유가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이런 걸 또 추적을 하려고 그러면은 별도 금감원 사이트에 가서 또 이렇게 검색을 해서 찾아내고 그런 일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좀 불편해요. 상장 기업만 지금 뭐 이렇게 알아보기도 좀 바쁜 입장이긴 합니다. 문정부 소주성 효과 안 나오자 세 달째부터 통계 조작 시작. 이유림, 이세영 PD 중앙일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 추진에도 소득 및 고용 분배 지표가 나아지지 않자 가계 동향 조사와 같은 핵심 지표를 조작해 발표한 정황이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여기에 대해서 또 야당이 뭐 난리를 치고 있죠. 감사원은 15일 문재인 정부가 핵심 고용 경제 정책인 소주성 효과 입증을 위해 소득과 고용에 대한 통계를 장기간 조작 왜곡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지금에 와서 그 정권 때는 이런 얘기를 못했겠죠. 네, 지들도 목숨이 아까우니까. 경제수석실 통계청 자료 재가공하고 청장 패싱하고 청와대 지시대로 수정 발표한 적이 있다. 이래서 이분이 퇴임한 황 청장이라는 사람인데 자기가 퇴임하면서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는 말을 남겼다는 얘기도 있어요. 일자리 수석실은 비정규직 86.7만 증가하자 적극 개입했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민간 기업이 분식회계를 하면 형사 처리하듯이 통계 조작을 했다면 똑같이 형사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민간 기업한테는 그렇게 벌을 주면서 정부 자체가 통계 조작이 분식회계 아니 갔어요. 그런 애들은 이 분식회계는 기한이 없습니다. 걸리면은 옛날 것도 다 걸려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자신 있다던 문정부 최소 94번 집값 통계 조작. 요거는 세계 일보에서 또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랬군요. 이게 사실 이래면은
만성적자 한국철도공사 4천억 원의 분식회계로 흑자 위장. 자, 공공기관도 공공연히 이렇게 분식회계하는 게 또 나왔습니다. 조선일보 최성진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한국철도공사가 지난해 순이익을 실제보다 3,943억 원 부풀리고 실제로는 1,050억 원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2,893원 흑자로 공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공사는 흑자 공공기관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사실상의 분식회계에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분식회계를 어떻게 그렇게 큰 규모로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상황에서 이 철도공사 직원들은 지난해 직원 한 명당 평균 1,081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고 2만 8천 명 이상의 직원에 총 3천억 원 이상을 지급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임원은 3,500에서 5,500만 원을 성과급으로 받아쳐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하루에 이자 비용만 10억 원씩 발생하고 있는데도 노조는 자조 노력은커녕 정치 파업을 강행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다고 또 철도 요금 올려야 되는 건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공기관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금감원 사이트에서 분기, 반기, 연간 사업 보고서 공시하게 하라. 또 감사원 감사 이런 것만 받을 게 아니고 공사들도 그 회계법인 감사를 다 받아라. 이런 법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좀 더 조심하고 공인들로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철도공사 노조원들이 뜬금없이 민영화 반대라는 파업을 일으켰는데 1.2조 적자의 그 철도공사가 정치 파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뉴스가 우리나라 판이 아니고 조선일보 그 일본어 판으로 나와 있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자, 갑자기 민영화 반대, 아니, 철도공사를 민영화한다는 얘기가 언제 나온 적이 있는 건지, 그런 얘기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건지,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뉴스에서도 요거, 이 정치 파업, 이런 얘기를 지금, 또 보도한 거예요. 요거는 이제 딴 데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최근 돌아가는 것을 보고서 제 견해가 아니고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해요. 좌파 세력이 정권을 또 잡았었고 그랬었는데 좌파 세력의 어떤 진지전 전술이 안 되겠다. 이제 기동전으로 말하자면은 거의 뭐 기동전이라 그러면 뭐 게릴라전 같은 그런 식으로 해서 파상 공세를 지금 스스로들 나타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도 이제 생존이 걸린 그런 거니까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이 든다. 아, 조용히 진지전으로 해서 한국을 이 정치나 경제를 자기네들 세력권 내에서 다 잡아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랬는데 요게 잘 안 되니까 기동전으로 나선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런 거죠. 우리 없으면 현대차 못 만들 걸 부품 자회사 노조의 배짱이라는 제목으로 배성진 기자 한국경제입니다. 현대차 16일 특근 전면 취소, 모비스 부품 계열사 파업, 특근 거부 탓, 사상 처음 새로운 생산 리스크로 부상한다. 부품사가 모터라스 부품 부족에 현대차 주말 특근 취소. 이게 저기 도요다가 14개 그 일본 공장이 셧다운된 것은 그 부품 공급 프로그램에 뭐가 문제가 있었다. 이런 전산 장애 뭐 이런 것 때문에 됐는데 이거가 부품 자회사들 때문에 이제 생산을 못 한다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또다시 파업 예고한 모비스 부품 계열사 노조라 이렇게 했는데 모토라스와 유니트스 등은 현대 모비스가 사내 하도급 직원 직고용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말 출범시킨 업체다. 이런 얘기죠. 노조들은 이게 하도급 업체 말고 우리도 직접 고용해달라 하는 그런 이제 신분 상승을 위한 욕구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 많이 달라. 우리도 똑같은 일 하는데 이런 얘기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들 노조는 올해 처음으로 현대차 그룹의 울타리 안에서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최대치의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좌파 세력의 진지전 전술이 기동전으로 라고 그 파상 공세들이 나오고 있는 음, 그런 거를 느끼게 된다 이거죠. 북한의 김 위원장은 러시아 전투기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의 순방은 무기로 초점을 좁힙니다. 김형진, 김동영, 엠마 버로우스, AP통신의 보도 내용입니다.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이 금요일 러시아의 최첨단 전투기 조종석을 장시간 방문하면서 점점 고립되고 있는 국가들 간의 무기 이전 금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하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전투기를 말하자면은 구경하면서 설명을 듣고 있는 얘기고 국방장관이 대동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통역사가 또그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기 무기 공장을 방문하는 사진 이렇게 있고요. 북한 장성들은 저 뒤에서 쫄쫄쫄 따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또 보이네요. 그래서 그 방문 기념으로 이렇게 왼쪽에는 러시아 사람들, 그 다음에 가운데 김정은이 쓰고 오른쪽에는 군인들, 군 장성들이 갔습니다. 이 최선희죠. 최선희 외무상이라고 그러나요? 최선희 외무상도 따라갔고 김여정이도 따라간 거로 또 나오더라고요. 그 이번에는 뭐 어떤 역할이 있는 거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연이어서 그 코리아 헤럴드에서 북한 김정은 러시아 국방장관 만나 핵폭격기 군함을 시찰했다 해가지고 이 기내에서 이 얘기하는 걸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방문한 데가 이 28일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지. 극동, 콤소몰, 스코운, 아무르 지역에 있는 수호이 SU-35 등 첨단 전투기를 생산하는 유리 가가린 항공 공장을 방문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리 가가린 항공 공장은 1934년 설립된 됐는데 소련의 대호국 전쟁 당시 장거리 폭격기 등 다양한 기종의 항공기를 생산해 파시즘을 물리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중앙통신이 소개를 했다는 얘기고요. 러시아에서 가장 큰 SU형 전투기 제조업체다 소개를 하고 있네요. 김 위원장은 최선희 외무상 부상과 리평철 원수 등 북한의 당군 최고위급 인사들을 동행했다. 또 또한 조선노동당 박종춘 당수와 우주기술 담당 간부 박대성도 이 그룹에 포함되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AFP에서는 우크라이나의 핵심이 될 수 있는 한국 공장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폴란드의 그 한국 K9 전차를 수출을 했는데 광범위한 한국 무기 공장에서 로봇과 초숙련 노동자들로 구성된 첨단 기술 생산 라인이 금요일 우크라이나에서 결국 역할을 할 수 있는 무기들을 빠르게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이 무기 수출을 늘리고 미국과 같은 전통적인 거물들이 생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작년 러시아 침공 이후 창원에 있는 하나우주 항공우주 공장은 생산 능력을 세 번이나 늘렸다고 근로자들이 AFP에 말했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네요. 한국의 무기산업은 세계적으로 다른 것들보다 중요한 이점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항상 한국은
전쟁에 대비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네. 지금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뭐 무기 얘기가 나와서 러시아의 무기 북한 무기가 간다는 게 공식화되면은 우리나라가 어, 결국 이 AFP 뭐 이런 쪽에서도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좀 팔 수 있지. 일부는 또 뭐 원조도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죠. 어쨌든 이 전입 가경이라고 그러나요? 음, 전쟁이 지금 여론 같아 세계적인 여론 같아서는 이제 그만 휴전했으면 하는 것도 있고 뭐 휴전이 된다 그래도 또 만약의 사태를 위해서라도 우크라이나가 국방 강화를 또 해야 될지도 모르고요.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게 매체는 제가 생략이 됐네요. 러시아에 대한 일본 뉴스 보도 내용일 거예요. 소금 대응이라는 표현이 나왔네. 러시아에 대한 소금 대응에서도 보인다. 중러 관계의 큰 변화 해가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바뀌어 왔다. 러 관계가 러시아에 소금 대응하는 중국이라고 표현했고 중국이 중앙아시아 서밋으로 러시아의 뜰에 손을 놓고 러시아의 외교력 저하를 선언했다.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러시아의 영향력이 있던 지역에 손을 놓고 있는 중국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브릭스에서 영향력이 강한 중국, 인도 또 이렇게 얘기해서 러시아의 힘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보면 중국은 정치적 차원에서도 대중 차원에서도 위에서 아래까지 포함하고 견제하고 있는 사이다. 이렇게 인도 입장도 얘기를 했네요. 이런 중국이 시진핑 정부가 이상 징후 국방장관 실정에서 들려오는 중국 붕괴의 단말마라는 제목으로 하세가와 유키히로라는 언론인이 에, 음, 뭐 기고한 글인데 정권 기반을 뒤흔들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원인은 시진핑의 측에 갑자기 외교장관 해임과 이번이 국방장관 실종이 배경에 있다면 중국의 이상 징후도 이해할 수 있다. 국내의 단속을 강화하는 거 아니냐. 정권 내부에서는 강요를 포함한 경질, 숙청, 인사가 이어 사회에 대해서는 이상한 탄압을 강화한다. 6월 2일 공개 칼럼에서 소개했듯이 미국의 불법 입국을 시도하는 중국인들도 속출하고 있다. 바로 정권의 단말마가 다가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고요. 중국 국방장관이 지난주 베트남 모임을 건강 이유로 불참, 장기 동정이 불투명하다. 이런 것도 사진으로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실종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처리수의 루머로 중국과 함께 일본 공격하는 한국야당, 국제적 이해를 얻지 못하고 빨강, 창피, 무토 마사토시라고 한국 대사를 했던 사람이 기고한 글입니다. 궁지에 빠진 이재명 씨 이렇게 얘기를 했고 현재 대급성금 의혹을 둘러싸고 검찰에 출두하라고 요구했고 1차 조사는 후술하지만 단식의 이 씨의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8시간 만에 중단됐지만 조만간 2차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 씨는 이미 경기도의 도시개발사업 등에서도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고 검찰에 출두하는 것은 이번에 5번째다. 콩밥을 좀 먹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검찰이 하니까 나그 콩밥 먹기 싫어 그래가지고 단식을 하는 모양이에요. 이재명 씨, 이제 정부 비판의 재료가 없다. 시진핑 정부의 유언비어 정치, 유언비어 외교도 곁들여서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진핑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은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이제 한국 야당이 동조를 하고 있는 거죠. 영토 문제에서 동아시아 국가들과 갈등 심화 중국 이런 것까지 확대해서 이분은 얘기하고 있네요. 한국에서 가짜뉴스 유포에 의한 유언비어 정치에 대한 추궁의 움직임이 있다.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 시절
일어난 대장동 도시개발 의혹, 그 사건의 중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대선을 앞두고 해서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낸 의혹에 대해서 한국의 검찰 당국은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특별수사팀도 지금 설치했다는 것도 소개를 하고 있네요. 이재명 씨의 단식에도 가짜 의혹이라고 남들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정치와도 너무나도 무관하게 단순히 뭐 세상에 동정을 사겠다는 작전인가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그 단식이 꼴 같지 않다 이런 얘기 같아요. 고조라는 게 이제 뭔 이거 옛날에 어떤 그 실적 그 뭐 이런 뜻이 고조 모양인데 한국 처리수 방출 반대 뭐 이런 거 했고 일련의 처리수 방출 반대 운동은 국회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민주당의 낙조를 오히려 상징하는 일인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어, 어디 뭐 설당이 자꾸 없어지니까 이제 발악을 하는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추천은 굳이 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국민생명권 해치는 소각장 강제법 해서 소각장 강제법 직매입 금지법, 소각장 입지 선정 건설업체 비리, 발암물질 심각한데 눈속이 많은 지자체, 돈벌이 수달이 된 쓰레기 소각장, 쓰레기 상태 감시하고 월 500만 원, 노조 민간사업자 관료 지자체장까지 얽힌 이권 카르텔, 정부 지원금으로 무분별한 소각장 건설, 이권 카르텔 배출이라고 쓴 것 같아요. 이런 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 언론에서는 잘 보도를 안 하지만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 일반 쓰레기 시작강 소각장인데 음식물 쓰레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음식물 쓰레기도 참 그거는 뭐 비료를 만든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지자체별로 쓰레기 소각장도 하겠다는 얘기인지 서울과 경인지방에서 대한민국 인구의 반이 사는 서울 경기 지방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일반 쓰레기도 지금 이것 때문에 뭐 정치 이권 카르텔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음식물 우리가 그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뭔가 누가 좀 접근을 해 보든가 또 뉴스 검색을 일부러 해볼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의 진짜 이도라고 해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썼는데 궁극적으로 소각장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을 장악하려는 노조라고 하고 있고 아까 그 앞에 먼저 현대차 노조라든지 그 철도공사 노조의 총파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뭐 이제 힘을 과시하고 진지전에서 이제 그 진격전으로 진격전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게릴라 전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대한항공 086편 회항 사건 어떻게 됐든 이거 가지고 그 이 정의당 그 심상정 그 국회의원 2018년 때 얘기인데 대한항공 노조 박창진 사무장이 명예실추 제명했다. 피해자 박창진 사무장은 대한항공 사노조 지부장에 근데 당선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실효적 추진 방안 뭐 이런 것이 국회에서 2023년 9월 6일 날 또 이런 것도 돌아간다 하고 있는데 한진중공업 그룹이 계열사인 한국종합기술을 우리사주조합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2017년 8월 16일 날 이 우리종합기술이 이 소각장 만드는데 주로 이 핵심적으로 수의계약 비스무리하게 점수를 따가면서 지금 이권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고발하는 그런 방송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명수 한국종합기술 노조위원장은 한국종합기술 정호번 지주회사 본보기로 만들겠다 이런 뉴스도 있었고, 수도권 매립지 종료 위한 인천, 서울, 경기, 환경부 사자협의체 가동,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지금 이게 경기도지사 그 김동연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세훈. 그러면 이 사람이 인천시장인가 아니면 환경부 직원은 아니겠죠? 환경부 장관은 아니. 잠깐 인천시장이라고 그러고 이게 이제 서로들 배짱 맞아가지고 이제 술 한잔 하는 것도 찍혔는데 성남동 일부 통장들 소각장 용역사와 뒷거래 뭐 이런 것도 이 김가영 정의당 마포 쓰레기 소각장 TF팀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도 있네요. 환경영향평가 제조사하면서 일당 명목으로 1천만 원씩 받아 처먹었다. 이런 얘기를 언론 뉴스에서 찾아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뜬금없이 YTN에서 오세훈 한국도 핵 보유해야 한다 강조하는 이유, 오동관 앵커와 조혜진 앵커가 했는데 오세훈 시장하고 뭐 인터뷰하는 식으로 방송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보장받는 수준이 일본과 비교하면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일본이 보장받고 있는 핵 재처리, 우라늄 농축에 관한 권한을 우리도 비슷한 수준으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받아내는 지렛대로도 핵 자체 개발론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미 윤 대통령이 써먹은 거를 얘는 왜 또 들고 나오는 거야? 요게 뭔가 지금 욕심이 있네, 이 친구가 보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서울시 덴마크 소각장 벤치마킹 해가지고 오세훈은 마포 주민 원하면 지상화 가능. 뭐 이게 그러니까 마포에다가 또 뭐 소각장 또 지겠다는 얘기인지, 이거 보면은 거기다가 이제 정계인물 호감도 여권 오세훈 35% 1위, 야권 이재명 김동연 29% 이렇게 냈는데 난 이 오세훈이라는 친구가 색깔이 좀 불분명하다. 그렇게 좀 느껴지네요. 그래서 뭐 왜 갑자기 이런 그이 핵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울시장이 뭐 인터뷰하는 식 같이 왜 갑자기 나오냐? 계속해서 이 핵을 우리가 그럼 개발을 안 하고 보호를 확실히 미국이 해주겠다고 약속받고 협의체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입장에서 요게 이제 딴지 거는 것 같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들립니다. 저는 이번에 이런 뉴스를 보면서 오세훈 시장 보고서 하고 싶은 말이 더 욕심내지 말고 이번에 임기 끝나면은 그냥 집에 가서 쉬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아파트 스태그플레이션 초양극화 현상이라고 아주 제목이 좀 무서워서 땅 짓고 블로그라는 데인데요. 요거는 제가 상징적으로 그 표현을 해 본 겁니다. 수도권 아파트는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지방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현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 가격의 양극화, 초양극화 현상. 그래서 이거를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싸게 빨리 짓던 시대의 종말, 운 나쁘면 망한다. 불어나는 비용, 책임에 몸살이는 건설사들. 대책 효과는 반짝 새 아파트 몸값 더 뛸 것. 어떻게 요렇게 그 예언 같은 기사가 아니고 브로깅을 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에 그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갈등 터진 수도권 현장이라는 이런 것도 그 집계를 해서 블로깅을 했는데요. 저는 그 생각이 그렇습니다. 성안 사람들이란 것도 서울에서도 어, 강남 같은 데를 이제 성안이라고 제가 비유를 하고 있죠. 옛날 그 조선시대 성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높은 이유가 또 떨어지는 데도 있어요. 서울 경기 지방의 인구 집중과 돈의 집중이 근본 원인일 것이다. 그러니까 아파트 부동산을 뭘 해본다.
뭐 어쩐다 그런 게 아니고 뭐 1인 주택도 뭐 많이 짓는다. 뭐 이런 공급을 더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뭐 이것저것 많이 나오지 있지만은 어떤 그 복합적인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러나 어떤 물리적인 현상으로 보면은 결국 인구가 꼬이는 것도 돈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일부 사람들이 그 지방에서 뭔가 그 개발해가지고 돈을 벌면은 그 남은 돈을 또 서울에다가 투자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그래서 지방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서울 아파트를 많이 또 산다. 그러니까 가격을 자꾸 오르는데 부추기고 있고, 그런 얘기도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 자기네 지방에는 투자를 안 하고 말이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금만으로는 살기 팍팍. 10년 후 늙은 대한민국에 닥칠 일 해서 도쿄 이경은 기자가 조선일보에 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노인되고 일본을 보면 늙어가는 한국의 미래가 보인다. 이거 아마 맞을 거예요. 일 베스트셀러 진짜 정연호 사카모토 씨 인터뷰한 내용 상편인데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한국과 일본의 현재 인구 출산율, 고령화 비율, 고령층 취업률, 공적연금 보험료율, 고령층 연평균 증가율, 고령층 빈곤율 했는데 이제 한국이 44.4%, 일본이 20% 정도 이렇게 지금 비교가 되고 있네요. 일하는 70대 10명 중 6명이 만족하고 있다. 정년 후엔 노 스트레스 직장 찾아야. 뭐 상징적으로 집에서는 뭐 출근한다고 이 가방 메고 나왔는지 갈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어디 앉아가지고 야 남은 인생 어떻게 살지 이런 그런 상징 같은 그런 사진을 게재를 했네요. 참 예, 나이 좀 먹어가면서 참 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중국이 일본화를 회피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무라카미 나오미라고 이코노미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동안경제 했는데 세계적인 주가에서 밀려나는 상하이 홍콩 시장의 문제점 여기서 쭉 얘기를 좀 풀었고 권위주의 시설의 경제 정책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 시진핑의 공동부유 격차 시정을 중시한다면 시장 경제로부터 거리를 둔 대응이 예상되므로 경제 성장이 억제할 위험을 지적했었다. 종전에 이 기고한 사람이 이를 쓰고 1년 반 가까이 지났지만 우려했던 대로 중국 경제의 침체가 길어지고 있다. 시진핑이는 경제 발전 뭐 더하면 빈부격차만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 자본주의를 우리가 지금 베껴가지고 지금 경제가 발전했는데 그러니까 뭐 과외 우리나라가 했던 거 그대로 과외 금지시키고 또 청년 일자리 좀 줄어들어도 시골 농촌으로 가라 그러고 그래서 공동부유는 제가 얘기할 때 항상 공산주의에서 공동부유는 공동으로 가난해지는 게 이제 정착력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경제 성장률이 하향 굴절하는 국면에서의 정책 운영은 사실 어렵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목표 경시라면은 중국의 일본화 리스크는 우려는 여전히 잃어버린 일본의 30년처럼 중국도 그렇게 될 소지가 높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중국 인민은행,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서 어떤 또렷한 어떤 주관이 있는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3%의 인플레 목표로 생각되지만은 2018년부터 2% 이하의 추이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 발표하고는 그 퍼센테이지가 막 다르죠. 이게 현실일 거고 우리나라도 올해 한국은행이 1.4%가 했는데 나는 1.4%도 안 될 것 같아요. 타국에서 중시되는 인플레이션 목표가 경시되고 낮은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허용하는 듯한 중국 인민은행의 대응이 향후에도 계속된다면 중국의 일본화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남는 것 아닌가라고 기고를 했습니다.
일본의 한 회사가 자동차 가격으로 530평방미터의 콘크리트로 만든 작은 집을 3D 프린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거를 또 소개를 하고 있네요. 비즈니스 인사이드에서. 근데 이렇게 생긴 집에 이게 이제 전시용으로 이제 이 40 몇 시간 만에, 44시간 동안에 만들었다는데, 이렇게 집을 만드는데, 44시간이면 하루가 24시간, 한 이틀 만에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건데, 뭐, 런 집에, 뭐, 아니, 어디든 뭐, 이 아파트 아니더라도 이게 싸다면은, 뭐, 살 수 있으면은 화장실 있고 뭐 다 있다 그러니까요. 거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뉴스가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어, 집 없고 가난한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어, 그 땅이 또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문제는 이 도심에 이런 집을 질 수 있겠냐 이런 얘기죠. 그게 또그 지방에다가 질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기반한 3D 프린팅 주택이 하나 나왔다는 거를 뉴스를 잡아봤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